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월요일에 하락 이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혼조권에 머물렀었는데요. 장 막판에는 그래도 좀 상승 탄력을 키우면서 강보합권에서 미국 증시가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날 시장을 갈랐던 가장 컸던 변수는 바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그만큼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장 금리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투자자들은 좀 혼조 양상을 보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엔 다양한 현상이 야기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 은행주들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 섹터가 1%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또 에너지 섹터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도 3% 넘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금리 기조의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다소 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또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빠르게 또 개선되는 기업들이 바로 중소형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럴셀 2000 지수도 1.5%나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당분간은 이 금리 변수가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을 바라볼 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는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라스 클로징 벨 나옵니다. 현지 시간 12일 주요 지수는 대규모 부양책 기대감에도 금리 상승 부담감에 혼조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지수 흐름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한때 이렇게 하방 압력을 크게 받기도 했지만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0.3% 오른 31,100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0.35% 오르면서 13,000선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탄력이 조금 덜 붙은 모습인데요. 0.14% 오른 3,80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소 변동성이 보이는 하루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막판에는 이렇게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바이든 새 행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제를 지탱할 거라는 기대는 여전히 큽니다. 오는 14일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윤곽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주요 지수가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을 해왔던 만큼 레벨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해 우려감을 또 키우고 있는데요. 국채 10년 금리가 장중 한때 1.17%를 넘으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았던 이 금리 상승이 이제는 그간 저금리의 혜택을 누려왔던 고성장 기술주들의 악재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한층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연준이 금리 상승을 막아줄 거라는 기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가 완화보다는 오히려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만 연준이 금리 급등을 방치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이후 발생한 정치적 혼란이 이 대형 SNS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양당 간 갈등이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부터 발표될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양호할 거라는 전망은 증시를 어느 정도는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장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12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95.9로 전월 101.4에서 하락했고 또 전문가 예상치인 100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과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등락이 조금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에너지주가 현재는 3% 넘게 오르면서 가장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외에는 자유소비재 1.68%, 그리고 소재가 1.37% 오르며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커뮤니케이션주는 1.7% 하락하면서 가장 약한 흐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필수소비재 0.4%, 헬스케어주가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빵주가 오늘도 다소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상승의 여파로 보이는데 오늘 페이스북이 특히 2.29% 현재 하락하고 있고 구글은 1.05%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외 전일 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테슬라는 오늘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5.47%의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채권 담당 대표는 통제 불가한 채권 매도세가 나온다면 증시에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금리 상승에는 결국 한계가 있을 거란 점을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이 강보합권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0.2% 가까이 오르면서 31,068선의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28% 오른 모습이죠. 13,072선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탄력도가 조금 더 둔화된 모습입니다. 0.04% 오른 3,801선의 거래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수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먼저 그 미국 증시가 약간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금리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에 좀 하락세에서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요.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여전한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서 업종 간에서는 계속해서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지수의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세가 일단은 지속이 되면서 시중금리도 좀 빠르게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이 우려를 자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시중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 부담에 연준이 자신들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좀 변화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시중금리가 좀 오르다 보니까 그 간의 시장에서 좀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저금리 수혜가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결국은 전체 시장에서 좀 경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금리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금융업종을 비롯해서 에너지라든지 소재 등의 경기 민감 업종은 오늘도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 금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주에 조 단위의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이후부터 금리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부양 내용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나올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3%에서 1.4%까지 꽤 크게 올랐고요. 자, 이어서 WTI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도 이날 올랐는데 1.7% 크게 올라서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2월과 3월에 각각 100만 배럴씩 자발적인 감산에 돌입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68% 올라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 53.1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결국은 강보합 정도에서 오늘 선물 시장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상승과 추가 부양 기대 사이에서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결국은 0.24% 오르면서 1,855.2달러를 기록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45% 내리면서 90.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팀장님이 꼽아주셨는데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간밤에 상승을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요, 이날 10년물 금리는 장중에 한때 1.174%로 작년 3월 20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30년물 국채 금리 또한 1.904%를 기록하면서 역시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물의 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상승 곡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참고로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에 이 같은 부양안의 디테일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준 인사들의 최근에 정책 변화를 어쩌면 좀 시사할 수 있는 발언도 국채금리 상승세에 좀 한몫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경기 회복이 좀 빨라지면서 금리도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중반이나 2023년 초쯤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죠.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가 코로나19에 피해를 많이 받았던 업종 외에서의 섹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좀 회복됐다라는 발언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정책 변화 시점을 논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분간은 통화 완화 정책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발언 또한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38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에 대한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요. 몇 달 만에 가장 높은 1.164%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CNBC에서는 강한 장기물 국채에 대한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금융업종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금융업종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대형은행들이 사실은 이 2020년도 4분기 어닝 시즌에 출발을 알린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보면은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전체 4분기 EPS 증가율은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8.8%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이 마이너스 7.5%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시킹알파에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의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치가 3분기 실제치 대비해서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날 UBS가 웰스파고를 탑픽으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시티그룹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추천을 하는 등 일단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형 은행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 시중금리의 상승 추세는 그간 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수혜를 받아온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텐데요. 실제로 이날도 기술주들 좀 부진한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기술주를 비롯해서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또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좀 속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흐름이 오늘도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등의 일부 좋았던 세부 섹터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주가 부진한 양상이 오늘도 지속이 됐는데요. CNBC에서는 금리가 이제 좀 상승하게 된다면은 그간 저금리를 좀 활용해서 회사채를 좀 추가로 발행했고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면서 성장을 도모해온 미국 IT 기업들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시장 전체의 입장에서도 이는 좋은 상황이 아닐 것이다라는 지적 또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GM이 새로운 전기 트럭을 공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 붐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이 택배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고객은 페덱스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GM은 이 소식과 함께 이날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GM은 이날 그 브라이트 드롭이라고 하는 사업부를 통해서 전기 트럭을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이커머스와 배송 시장이 새로운 붐을 일으키면서 이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전기 트럭의 이름은 이 EV600입니다.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번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고객은 이제 페덱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페덱스는 이미 올해 말에 EV600을 500대가량 구매하기로 합의를 해놨습니다. 자, 미국의 택배 시장은 향후 몇 년 동안 성장만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대도시에서의 택배 수요가 2030년까지 약 36%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 트럭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배터리 생산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GM은 현재 LG화학과 오하이오주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죠. 얼티움 배터리 라인으로 알려진 이 공장의 배터리셀 생산도 가속화가 되면서 차츰 이 전기차 가격도 내릴 것이라고 GM 측은 밝혔습니다. 자, 이 소식을 보면서 팀장님 저는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요. 미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페덱스를 비롯해서 이 관련주들의 관심을 가져도 될지도 궁금하고요. GM에 대한 월가 시각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좀 페덱스의 예를 들어서 운송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중순에 양호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하락세가 좀 나타났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골드만삭스에서는 당사의 이제 투자 전략이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엔이라는 IB에서도 물류량 증가에 따른 수혜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아거스에서도 경제가 정상화될 시에 전자상거래에서 일부 이제 회귀하는 다른 전통적인 방법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 하지만은 과거부터 이제 전자상거래는 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트렌드에 페덱스가 수혜를 받아왔음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제 G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GM은 지난해 11월 초에 3분기 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EPS에 대비한 이제 주가 배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이제 잇따른 전기차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요. 일단은 2020년도 4분기 실적도 좋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에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45에서 50달러로 올렸는데요. 판매 대수 호조 그리고 제품 믹스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호시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연휴 미국인들의 온라인 쇼핑 규모가 기록적인 수준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NBC에서는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연휴 시즌 이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가량 늘어난 1,882억 달러로 나타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주문을 한 후에 직접 픽업만 하는 형태의 옵션들도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으로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타겟이나 스포츠용품을 파는 딕 스포팅 굿즈가 이로 인한 강한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기간에 이커머스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작년 연휴 시즌 중 하루 온라인 지출은 1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그 가운데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이때 이 인터넷 소비 지출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한 해 매출 중 18%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 소비 지출이 컸다고 합니다. 자, 연휴 기간 사람들은 대체로 식료품, 가전제품, 책을 구매했고 이외에도 장난감이나 주얼리 등도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봉쇄 조치가 다시 한번 재개되면서 온라인 쇼핑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런 트렌드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초까지 이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월가의 전망과 그리고 관련 수요 업종까지 함께 살펴주시죠. 네, 이마케터에 따르면요, 올해 미국의 전체 소매 판매액이 5.63조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성장한 수치가 될 텐데 근데 여기에서 전자상거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플러스 32.4% 대비해서 성장세가 대폭 둔화가 된 6.1%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 매출에 대한 회복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른바 기고 효과도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보자면은 괜찮은 성장세지만은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습관이라는 게 또 무섭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좋은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아마존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배송업체들 그리고 또 온라인에 강한 뭐 나이키라든지 룰루레몬이라든지 이런 소비재 브랜드들도 수혜를 지속적으로 입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화이자가 양호한 연간 이익 가이던스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하락했습니다. 푸보TV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20%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MD가 CES 행사를 통해 새로운 노트북과 데이터 센터 칩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화이자입니다. 팀장님, 원래 가이던스 높이면 이건 호재로 작용하는데 주가는 하락했어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주요 제약사 중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던 화이자죠. 실적 관련된 호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1.5% 정도 하락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자료 그리고 업계 컨퍼런스 자리에서의 CEO 발언에 따르면요. 화이자는 올해 조정 EPS로 3에서 3.1달러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 2.96달러를 넘어서는 양호한 수치인데요. 공시자료에서 화이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및 사측이 당초에 좀 밝혔던 백신 공급과 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가정하고 이 같은 이익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참고적으로 올해 최대 20억 회 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오는 2월 2일에 4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연간 가이던스와 관련한 디테일을 또 설명하겠다는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이자는 이제 이익 개선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다면 어떤 이유였을까요? 일단은 이 백신 호재가 원활하게 이어져야 이 같은 이익 가이던스가 시정 가능하다. 이런 좀 전제를 다른 점도 일부는 좀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앞서서 팩트셋에 집계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넘어선 이익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지만은 시킹알파라는 기관에서 집계한 컨센서스는 3.16달러였습니다. 즉 일부 보수적인 전망치만 넘어서는 그런 이익 가이던스였을 뿐 시장의 실제 기대보다는 못한 가이던스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 승인된 이후에 좀 바짝 좋았다가 힘을 잃었던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좀 한몫을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마켓비트에 따르면요. 화이자에 대해서는 한 달 전에 비해서 오히려 매수 의견이 하나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RBC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가 백신 호재를 모두 다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종목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코로나19 백신이 나온 이후에 이 접종이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화이자의 실적과 관련한 좀 의구심에 한몫을 했다고도 보여지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927만 회분 정도가 배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38만 명 정도가 두 차례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요. 국가별 백신 접종률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스라엘이 22%로 가장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11.8%, 영국이 4.2%, 미국은 2.7%로 아직까지는 조금 낮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의 보건당국은 최근에 빨리 접종이 가능한 주의 백신을 우선 배포하겠다고 배포 전략을 바꾸겠다라는 발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급등했던 기업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푸보TV인데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죠. 이 기업의 주가가 지난 밤 사이에 거의 34%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스포츠 콘텐츠 스트리밍 기업인 푸보TV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기업을 인수한다고 밝힌 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푸보TV가 이번에 인수한다고 밝힌 기업은 바로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기업인 빅토리입니다. 정확한 인수합병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딜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스포츠 베팅 기능을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푸보TV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좀 극심한 경쟁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푸보TV는 알파벳의 유튜브 TV라든지 아니면 디즈니의 훌루 플러스, AT&T의 AT&T TV 나우 같은 대형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 구독자의 수를 보더라도 훌루 TV의 경우에는 거의 400만 명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 TV도 역시 300만 명이 육박하는 이 가입자를 갖고 있죠. 다만 푸보TV는 보면은 445만 명 정도의 그 적은 구독자를 갖고 있어서 이 구독자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푸보TV의 가장 큰 과제인데요. 더 많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스포츠 베팅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이미 트렌드이고 푸보TV도 같은 행보를 보인 겁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은 아직 미국의 모든 주에서 합법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38개 주만 합법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차츰 합법화가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은 2025년까지 135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수에 대한 소식 자체가 푸보TV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님, 이 푸보TV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뭐 60달러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늘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반토막 수준이긴 하거든요. 변동성이 상당한데 이 푸보TV에 대한 월가 의견은 어떨까요? 네, 지난해 10월에 푸보TV가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상장 초기 극심한 좀 변동성을 겪었었는데요. 보호예수 해제 등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좀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많은 좀 이슈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중계 또 위주입니다. 스포츠 채널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팬데믹에 따라서 스포츠 이벤트가 계속해서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점도 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좀 주가가 눌러있던 탓인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투자 의견은 그래도 좀 우호적인데요. 마켓워치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 이 투자 의견이 매수로 나타나고 있고 7개 IB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42.14달러로 그래도 현 주가 대비해서 꽤 높은 업사이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미국의 반도체사 AMD가 이 새로운 노트북 및 데이터 센터 칩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한 제품은 지난해 발표한 라이젠 5000 시리즈 젠3의 모바일 프로세서에 해당이 되는데요. 리사수 AMD CEO는 이 2021 CES를 통해서
AMD는 고성능 개인용 노트북 라이젠 5000 CPU 라인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 리사수 CEO가 들고 있는 이 칩이 이번에 공개한 그 제품이 되겠는데요. 새로운 라이젠 칩을 이용할 시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 충전으로 17.5시간 또는 영화를 볼 시에는 최대 21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칩은 올해 150개 이상의 노트북 모델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며 첫 번째 모델은 2월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기사에서는 올해 최고의 게이밍 노트북을 약속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AMD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젠 3세대 에픽 프로세서도 출시하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에 따르면 인텔의 제온과 비교를 했을 때 68%가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AMD는 이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도 강조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HB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날 행사에 함께 출연해서 AMD와 어떻게 함께 일하고 있는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라이벌사인 엔비디아도 2월부터 출시될 이 30 시리즈 GPU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게이밍용 노트북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자, AMD와 엔비디아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날 장에서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AMD는 이날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1%대 하락세 연출한 채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들 업종에 대한 전망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새로운 칩을 공개했으니 실적은 좋아질 것 같은데 이들 업종에 대한 전망 한번 살펴주시죠. 네, 지난해 이 양사 모두 주가가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결국은 이제 게이밍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용 칩 수요 호조에 이 수혜를 받았고,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인텔로부터 점유율을 빼앗아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주가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올해도 전망은 좀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엔드마켓의 수요가 여전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신제품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점유율에 대한 추가 상승 모멘텀 역시도 월가에서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도 최근에 AMD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호재가 모두 반영이 됐다라는 인식이 결국은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시장에서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보여지고, 최근에 MKM 파트너스라는 IB에서도 작년 12월에 양사가 섹터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났던 것도 이 같은 좀 고점 부담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